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놀란 가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진 때문에 발생했던 피해, 재산상의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물론 유럽컵 깨지고 뭐 창문이 깨진 거야 속상하더라도 내 돈으로 감당이 되지만 집에 금이 가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내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현재는요, 자동차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되고요. 집도 마찬가지로 풍수해 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지진 특약이 없다면 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거의 매년 홍수는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차 보험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사에서 홍수로 인한 침수차는 저희가 보상해드릴게요가 됐었는데 지진은 워낙 발생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진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차 긁어놓고 이거 지진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서 보상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지진으로 보상해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경주 지진 1년 만에 또 한 번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보상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지진 이야기와 또 한 가지 삼성에서 대규모 그룹 인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첫 번째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포항 지진의 산업 경제 영향. 저희가 오늘 다각도로 한번 짚어볼 거예요. 뭐 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업계에서는 원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좀 팔았었는데 그게 좀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지어놓았던 그 건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보험에서는 또 보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좀 다각적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르는 그 빌라라는 건물들이 주차 공간 때문에 요즘에 필로티 구조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1층이 비어 있는 거. 이거 지진이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간격이 워낙 좁은 데다가 네네.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은 비상시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비상 도로가 도로에서의 전용 도로에서의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2002년대 들어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층에 대한 네. 1층에 반드시 주차장을 세우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맞물렸던 겁니다. 사실 1층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이 보안을 이유로 굉장히 꺼려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이 구조벽이 없이 그냥 1층에 기둥을 박아놓은 그런 형태의 필로티가 우후죽순처럼 돼 있는데요. 네. 지금 2015년 기준에서 이런 전국의 도시 생활형 주택이 한 14,000가구 정도가 있는데 네네. 이 가운데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이런 네. 필로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게 무슨 종이 쪽지인지 나선형으로 피사의사탑처럼 기울어져 있거든요. 저기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 기둥을 믿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민이 한 1,500여 명이 네네. 한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저 집주인이라면 2층 상판이 기울어져 있는 데를 가서 누가 선뜻 그렇죠.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2002년에 다세대 다가구가 주택 1층에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런 붐이 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부터 이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3층 이상이나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화되고 있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이미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던 건물들은 사실상 이 어떤 재질로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 자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보완해서 내진 강도를 또 높여야 되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거기 그 동네를 재건축을 하고 다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원래 있었던 지역이라고 쳐도
지금 방금 보셨던 그 필로티 구조의 그 건물들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은 어찌됐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된다면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내진 보강 보수가 가능할까요? 저 보시면 저걸 보강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믿고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자체적인 이제 진단 자체도 어렵지만 저렇게 지금 골조가 밖으로 나와 있고 거의 지금 뭐 사다리꼴로 피사의 형태로 지금 집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불과 3-4개의 기둥만을 갖고 위에 있는 3층, 4층의 건물을 하중을 다 견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구조물에 대한 원래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 시멘트의 성분부터 구조에 대한 이제 강도에 대한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좌우로 이제 굉장히 흔들림이 심한 지진은 어느 정도 내진을 갖고 있는지 마치 공장이라면 기준이 있어요. 뭐 6.0, 규모 7.0, 뭐 원전이라면 7.0까지도 견뎌내야 되는 이제 내진의 어떤 강도가 있겠지만 저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허가 난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한 굉장히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많이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자,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숨고를 시간을 제가 드렸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당연히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까요? 글쎄, 뭐 비용 추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황 파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내진 이제 설계를 이제 의무화해야 되고 그러고 기존에 보면은 이제 주택보다 비주택,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에 내진 설계도 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파트 고층 올라가는 거는 다 최근에 내진 설계돼 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한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은 아파트, 그다음에 비주거용, 업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좀 이 지진에 관련해서 보험 상품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재는 보험도 이제 뭐 특약을 이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진 특약 같은 것도 좀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건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에 이제 그 내장재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2차 이제 피해가 사실은 더 해롭대요, 사실. 이게 무너지면 그게 뭐 한 번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무조건 하는데 내장은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건축을 갖다 이제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강도를 계산할 때 골조죠, 골조. 근데 이제 내장에 관계되는 것도 안전 기준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샨드리에 같은 것도 무겁지 않아요?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교롭게 사람이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장재, 실내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장식 이런 것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다는 거라기보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발생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연구할 만한 기회도 좀 없었던 거고요. 실태 파악부터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보험 이야기 하셨으니까 좀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미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인 일반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나중에 이건 뭐 따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거시적인 방법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물이나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자동차가 침수됐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험 상품 개발되면서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추가로 부담하면은 이제 되는데 지진 같은 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갖다 좀 사전에 좀 중요성을 갖다 얘기했는데 해야 되는 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거용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건데 네네. 업무용 이제 렌트가 되다 보니까 네. 뭐 그 건축주께서 보면은 이제 건축비를 줄이는 이제 그런데 조금 너무 좀 관심을 쏟다 보니까 네. 안전 기준이 좀 그랬을 거예요. 따라서 비업무용 실제로 보면은 내진 설계 안 된 쪽은 비주거예요. 따라서 업무용 쪽으로 좀 더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신축은 당연히 이제 네.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근데 만약에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만약에 내가 지진 관련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이 되긴 하죠. 일단 지난 경주가 네네. 이제 좋은 사례인데요. 경주의 경우에는 이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진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지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건물에 파손됐을 경우, 전소됐을 경우, 집이 완전히 전소됐다. 그러면 한 채당 900만 원. 집이 전소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반만 파손됐다. 반파의 경우엔 절반, 450만 원이 어떤 주택복구비로 이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거는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거든요. 주택 뭐가 이제 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쓰이지만 네. 도로와 같은 인프라, 그렇죠. 도로, 수도, 전기와 같은 이제 인프라 재건, 여기다 의료, 행정, 금융 여러 가지로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전체 피해 금액을 모두 지원받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이제 개인적인 뭐 주택이다 아니면은 이런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네네. 보험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나마 홍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특이하게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지진이나 집으로 이제 어떤 건물이 넘어졌을 경우에 이제 재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네네. 일단 지진담보 특이하기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근데 가입률이 전체 한 자릿수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 정부가 이제 절반 이상 보조하고 있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 보조하고 있는 이제 홍수나 해일이나 지진과 같은 이제 보장 범위가 조금 다양한 정책 보험인데 네. 이게 풍수의 보험이 있는데요. 네. 여기 가입률은 0.3%예요. 저게 근데 그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가입자 가운데 0.3%가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자 가운데 0.3%예요. 화재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대비했을 때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인근 나라 일본의 경우엔 거의 한 30%까지 돼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이 보험이라는 게 정말 지진이라는 게 우리는 그동안은 뭐 5년, 7, 8년 주기 굉장히 그 텀이 길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년 단위로 경주, 포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지진 관련 보험 상품이 있나? 보험세다 물어보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한 달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이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돈을 내는 게 아깝기도 하겠지만 설마라는 마음에 만에 하나 내가 저런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문의가 많고 있다라는 건 보험사들도 이런 상품 개발을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우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보험사에게 돈을 좀 더 벌어주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뭐 내가 좀 보상을 받고 싶게 하거나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그 보상을 받을 게 커지는데 보상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험 상품으로 개발이 된다면 십시일반 나누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을 또 줄일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떠들썩했었어요. 지진 관련주, 뭐 지진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날 이제 주식시장이 참 민감하고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순식간에 테마주를 만들고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허물어진 건물의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죠. 뭐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건 뭐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하루 테마주를 보고 주가에 이제 어떤 매수에 나섰다 그러면 굉장히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들 종목을 좀 내봤더니 물론 뭐 내진 설계나 구조물, 뭐 내진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삼형 엠텍이라는 이 업체의 경우에는 금식
금속으로 된 조립 구조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진 이슈가 있었던 당일날은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10% 가까이 올랐는데 나머지 다른 종목은 첫날만 잠깐 반등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경주 지진 때 학습효과예요. 경주 지진에서 발생했을 때도 이런 테마주들이 당일날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 달 지나고 나봤더니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관련 이 종목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진 설계가 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만약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라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이 조금 더 속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그 지진의 어떤 스케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이제 선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 5.5였어요. 요번에 조금 좀 낮은데 근데 이제 0.3 차이인데 느끼는 어떤 충격력은 4배예요. 계산되는. 그러니까 이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5에서 6으로 올라가면 이게 5분의 6이 올라간 게 아니고 10배, 100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5, 6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5면 7이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0은 그거는 아주 드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 7.0이에요. 7.0. 그래서 이제 과거 7.0 안 된 건 이제 끌어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갖고 7.0의 어떤 확률은 사실은 뭐 그 다리 두 쪽 나는 정도의 우리 현재 우리 지층 구조에서는 그렇게 이제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늘 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7.0을 7.5로 올린다 하더라도 뭐 돈은 들어가겠지만은 만에 하나 이제 그 대비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원전 쪽에 좀 안전 기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뭐 마음의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내진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산업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업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게 먹거리가 뭡니까? 이렇게 좀 뜻밖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아마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개보수 쪽으로 이제 수요가 나올 텐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또 뜻하지 않게 돈을 좀 부가치를 버는 이제 그런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진 쪽으로 이 산업이 좀 많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테마주 그거는 한 70% 사기입니다. 사기. 그 틈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 틈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좀 너무 심한 거죠. 맞습니다. 자, 뭐 이 외에도 뭐 원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행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 기업들이 이번에는 뭐 시기를 좀 일주일 정도 늦추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케팅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 수요가 늦춰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진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세대교체와 성과주의. 자, 어느 그룹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삼성그룹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정기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무려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최대 인원이라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 권오현 그 부회장이 용퇴를 발표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끌었어요. 왜 이렇게 길어지나? 바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라는 눈초리가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역대 최대급의 거의 뭐 4년 만에 가장 많은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성과가 워낙 좋았었던 부분에 대한 뭐 차원이기도 한데요. 지난해가 96명이었거든요. 그걸 비교하면 2배 이상 승진자가 나서 지난 2014년에 이제 227명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난 5월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핀셋 인사로 당시 R&D를 중심으로 그때도 이제 승진 인사 96명이었어요. 이걸 합하게 되면 300명? 올해만 317명에 달합니다. 임원 승진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실적을 감안하게 되면 뭐 사상 최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승진자를 나온 건 사실인데 특히나 이제 임원 중에는 이제 다른 기업에는 없는 삼성전자에만 있는 직위가 있습니다. 뭔가요? 펠로우하고 마스터라는 직급이에요. 이게 뭔가라고 하실 텐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임원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영광이죠. 그 중에서도 이 펠로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총 승진자 규모가 300명을 넘어선 뭐 이유에 대해선 사실 그동안 2년 동안 정기 인사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네. 또 반도체가 호황이었었고 또 60대 임원들이 용퇴하다가 이제 맞물린 결과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번에 승진 인사들의 평균 연령이 54.1세로 낮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반도체 사업 부문이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반도체 부문의 인사가 또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221분에 거의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45%쯤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익을 냈으니까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성과를 이제 인사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이제 삼성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DS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설계, 그죠?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성장의 엔진이죠 보면 그렇죠. 거기서 그다음에 그거 이제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설계가 되고 이제 시주되는 거니까 그래서 DS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치중됐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진 게 사람 아닙니까? 기업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쓰느냐 그런 건데 보면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이제 미주하고 구주에 이제 법인장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요. 잘 포상한 것 같아요. 잘 픽업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주, 구주에 이제 법인장들 우리 지금 반도체를 우리에서 소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혁신적인 어떤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끌어올린 사람들, 엘리엇하고 뭐 라이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볼까요? 라이언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두 사람들을 잘 픽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좀 잘 픽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란 이유로 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인사는 전략이니까 또 자원이니까 미래를 대비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기단을 잘 쌓아야 그다음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사실 아래 넓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사장급으로 이제 올라갈 예비 부사장이 27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사장급이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사장이 27명이니까 사장의 후보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실적이 좋을 때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기단을 좀 넓게 쌓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게 좀 눈에 띄고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올라가면서 뭐 상무 전무들은 대개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한 대로 기술 쪽에 펠로우, 그 다음에 마스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제 좀 관심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여성들 이제 그 상무를 진급했는데 상당수가 다 반도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학생들 이제 뭐 문학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도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현호 사장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렀던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인물들이 이번 인사에서 많이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미래전략실에 차출되는 분들이 인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함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그룹 내에서도 미래전략실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로 좀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홍보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에 대한 언급이에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이재용 체제로 전환한 뒤에 첫 대규모 인사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현호 사장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그러면 같이 일했던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들이 얼마나 등용될 거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부사장 승진자 27명 가운데 미전실 출신 전무 3인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 상무급도 6명이나 이제 전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복귀가 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어차피 뭐 앞서 이제 사장단 인사에서 정현우 미전실 사장 인사팀장이 꾸리게 되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룹의 전체 다 전략부터 기획, 인사 모든 걸 다 관리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과거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전략 쪽에만, 그룹의 전략 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물론 뭐 어떤 이제 이 구조의 먹거리를 잘 파헤쳐 나갈지는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인사가 좀 많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고심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순탄치 못한 과정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순탄치 않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순탄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낭비는 아니고 네네. 그러면서 또 고심을 했고 심사숙고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전실의 어떤 그 핵심 이제 그 요원을 다시 이제 불러 쓴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전실 자체 문제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분들을 역량을 다 살려야 되는 거니까 다시 픽업한 건 참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27명인가요? 이번에 221명이죠. 그렇죠. 많다 보니까 조금 좀 벌써 업무량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전 보면은 이제 사장단 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제 이게 실무급의 전무 상무가 이제 픽업됐는데 이번에는 2주가 걸려서 2주요. 근데 그거는 뭐 순탄치 않았다라기보다도 우선 이제 발탁 인사가 좀 많았다라고 인사의 어떤 폭을 좀 넓게 보시면은 당연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옥중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번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공식 입장이 사실이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일단 시스템이 잘 잡혀져 있다는 거고 총수 일가의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가 막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삼성그룹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리고 이제 업계의 이제 해석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니 미전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대관 업무는 안 하겠지만 전략적인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를 여는 인사로밖에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구속수감했다는 이제 리더십이 장기 공백상을 맡고 있고 앞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데. 신진 세력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역설적으로 삼성도 위기거든요. 사실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이외에 뚜렷한 명암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대 교체를 통해서 특히나 미래의 이제 성장 전략을 과연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네네. 이제 반도체로 성공 신화를 썼다면 이재용 회장이 과연 바뀐 이제 신진 세력과 어떤 이제 삼성의 미래 전략을 내세우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젊은 피를 내세우는 이제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성공 여부를 가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진으로 발생했을 때 그 보완해야 될 점들 그리고 삼성그룹 인사 이후 삼성그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